그날 밤 나는 한 여인을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발버둥도 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웃고 있었습니다. 산길을 달리던 중 자루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발걸음이 참으로 빠르구나. 겁에 질린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시험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은신처에 도착해 자루를 풀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나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지? 그때 그녀의 손에서 떨어진 것이 있었습니다. 왕의 인장이었습니다. 밖에서는 군관들이 들이닥치고 있었습니다. 칼이 그녀의 목에 닿았고 피가 한 줄 맺혔습니다. 그런데도 그녀의 눈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업은 건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나는 처음으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월야록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한 줄 남겨주세요. 그날 밤 무명은 공주를 자루에 담았습니다. 그것이 공주인 줄은 몰랐지요. 다만 금괴가 탐났고 이 일만 끝내면 피 묻은 손을 씻겠다는 다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루를 어깨에 짊어지는 순간부터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지요. 자루 속의 여인이 너무나도 고요했습니다. 비명도 발버둥도 없었지요. 마치 처음부터 이 자루 속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말이지요. 그리고 그 고요함이 무명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뒷골목 사람들은 그를 무명이라 불렀습니다. 한번 움직이면 흔적조차 남지 않는다 하여 귀신이라고도 했지요. 보쌈꾼이었습니다. 돈을 받고 여인을 업어오는 더럽고 천한 일이었지요. 무명은 그것을 알면서도 칼 한 자루와 빠른 발만으로 하루하루를 버텨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어느 늦가을 밤 이상한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검은 두건으로 얼굴을 가린 사내가 주막 뒷방으로 무명을 불렀지요. 탁자 위에는 금괴가 가득 든 주머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무명이 평생 모아도 만지기 어려운 거금이었지요. 의뢰인이 가리킨 곳은 한양 동쪽 끝자락의 외진 별채였습니다. 저 여인을 데려오면 이것은 모두 그대의 것이요. 무명은 금괴를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확인한 뒤 자리에서 일어섰지요. 이 일만 끝내면 단 한 번만 더 큰 돈을 쥐고 나면 이 피 묻은 손을 영영 씻어버리리라는 다짐이 가슴속에서 타올랐습니다. 그날 밤 해가 완전히 지고 달조차 구름에 가린 어둠 속에서 무명은 별채 담벼락을 넘었습니다. 기와 위를 고양이처럼 밟아가며 경비들의 눈을 피했지요. 자물쇠를 소리 없이 따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방 안에는 은은한 매화향이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무명은 코끝에 닿는 그 향기에 잠깐 걸음을 멈추었지요. 이상했습니다. 매화는 겨울 끝자락에야 피어나는 꽃이었지요. 그런데 이 깊은 가을밤에 이토록 진한 매화향이라니요. 무명은 고개를 저으며 침상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이불 속에 작은 형체가 고요히 누워 있었지요. 무명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자루를 폈습니다. 그 순간이었지요. 자루 속으로 여인의 몸을 밀어 넣으려던 무명의 손목이 잠깐 멈추었습니다. 분명 잠들어 있어야 할 여인의 손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이불 위로 올라왔다 내려갔기 때문이었지요. 잠결의 뒤척임이라 하기에는 너무나도 의도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마치 무명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춘 것처럼 말이지요. 무명은 굳어버린 몸으로 잠시 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이불 밖으로 드러난 여인의 손등이 달빛에 하얗게 빛났지요. 그 손목에서 무명은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느다란 손목에 희미한 자국이 남아 있었지요. 족쇄를 오래 차고 있었던 자리에
남는 바로 그 자국이었습니다. 무명은 일순미간을 찌푸렸지요. 이런 별채에 머무는 여인이 족쇄를 찼다는 것은 이 여인이 이곳에 제 발로 들어온 것이 아님을 뜻했습니다. 그러나 무명은 생각을 털어냈습니다. 상관없는 일이라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자루를 덮었지요. 여인을 자루에 담은 순간 고요했습니다. 저항도 비명도 없었습니다. 어깨에 짊어진 자루가 너무나도 가볍고 조용했지요. 무명은 담을 뛰어넘어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소리를 죽이고 어둠 속을 달렸지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자루 속에서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이상했지요. 보쌈을 당한 여인이라면 울어야 했습니다. 비명을 지르지 못하더라도 흐느끼거나 두려움에 몸을 떠는 기색이라도 있어야 했지요. 그런데 무명의 어깨 위에 짊어진 자루는 마치 빈 자루처럼 조용했습니다. 너무나도 조용해서 무명은 문득 자루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지경이었지요. 무명은 걸음을 잠깐 늦추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들렸습니다. 아주 낮고 고른 숨소리가 들렸지요. 무명은 한 걸음 더 가다가 다시 멈추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두렵거나 흐트러진 숨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지요. 너무나도 고요하고 가지런한 마치 잠든 사람의 숨처럼 안정된 숨소리였습니다. 이 상황에서 저토록 가지런한 숨을 내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무명은 등줄기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다시 발걸음을 재촉했지요.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고, 그저 겁이 많아 기절한 것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음을 알게 되었지요. 산길 중턱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무명은 뒤쪽에서 들려오는 발소리를 감지하고 잠깐 나무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경비 순찰되었지요. 3명이 횃불을 들고 산길을 훑으며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무명은 나무 뒤에 딱 붙어 숨을 죽였지요. 자루 속의 여인도 그 순간 숨소리조차 멈추었습니다. 무명은 속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지요. 발소리가 들리는 순간 숨을 멈춘 것이었습니다. 자루 속에서 바깥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뜻이었지요. 순찰대가 지나치고 나서도 무명은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어깨 위의 자루가 갑자기 몇 배나 더 무겁게 느껴졌지요. 무명이 다시 달리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나직한 목소리가 자루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발걸음이 참으로 빠르구나. 비명이 아니었습니다. 봄바람처럼 잔잔하고 차분한 목소리였지요. 무명은 하마터면 발을 헛디딜 뻔했습니다. 겁에 질린 비명이었다면 오히려 덜 놀랐을 것이었지요. 저 목소리는 달빛 아래 마시를 나온 사람처럼 태연했습니다. 무명은 이를 악물고 다름질을 멈추지 않았지요. 그러나 등줄기를 타고 흐르는 서늘한 기운은 은신처에 닿을 때까지도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약속된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무명이 자루를 풀었습니다. 여인이 자루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 앉았지요. 누가 일으켜 주기를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흐트러진 옷매무새를 손수 가다듬더니 무명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지요. 그 눈동자 안에 두려움이라고는 한 점도 없었습니다.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문의 방향을 가늠하는 눈빛이었지요. 탈출로를 재는 눈빛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인의 옷자락에서 무언가가 조용히 굴러 떨어졌지요. 무명이 반사적으로 집어 들려다 손가락이 굳어버렸습니다. 조그마한 옥인장, 그것에 새겨진 문양은 민간인이라면 평생 볼 수도 없는 것이었지요. 왕이 직접 내리는 증표에만 새겨지는 문양이었습니다. 무명의 손끝이 떨렸지요. 여인이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무명은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인장을 건네주었지요. 여인은 인장을 받아 옷 속 깊이 간직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누가 보냈지? 목소리는 낮았지만 끝이 단단했습니다. 무명은 처음으로 자신이 보쌈한 여인의 얼굴을 제대로 바라보았지요. 사람을 꿰뚫어 보는 총명한 눈빛,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품이 온몸에서 풍겨 나왔습니다. 그 순간 은신처 밖에서 횃불의 붉은 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적과 그 공범을 생포하라. 성난 함성과 함께 군관들이 사방을 에워쌌습니다. 수십 개의 횃불이 타오르고 쇠 부딪히는 소리가 담장을 흔들었지요. 무명은 재빠르게 창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지요. 군관들 뒤편 가장 어두운 곳에서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서 있는 자가 있었습니다. 금괴를 건네주었던 바로 그 사내였지요. 그는 무명을 향해 느릿느릿 손짓했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이 말이지요. 무명의 뱃속이 뒤집혔습니다. 보쌈은 처음부터 살인을 위한 각본이었습니다. 여인을 빼돌린 뒤 군관들이 덮쳐 제거하고 모든 죄를 뒷골목 보쌈꾼에게 뒤집어 씌우려는 계략이었지요. 의뢰인의 뒤에 누가 있는지 무명은 직감했습니다. 한양에서 임금보다 더 무섭다는 소리를 듣는 자, 그 자의 신복이었지요. 여인을 슬쩍 돌아보니 설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고요히 앉아 있었습니다. 무명과 눈이 마주친 설아가 나직이 물었지요. 너의 칼끝은 나를 향하느냐 아니면 저들을 향하느냐? 문이 부서져 나갔습니다. 군관 5이 먼저 쏟아져 들어왔고 그 뒤를 이어 의뢰인이 방 안으로 걸어 들어왔지요. 그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탁자 위에 금괴 주머니를 내려놓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묵직한 소리가 났지요. 금괴가 더 추가된 주머니였습니다. 의뢰인은 탁자 위에 금괴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튕기며 말했습니다. 이것도 드리리다. 여인만 건네주시오. 무명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천천히 한 걸음 다가섰지요. 그 눈빛은 처음부터 무명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쓰고 버리는 도구로 보는 눈빛이었지요. 돈 앞에서 무릎 꿇는 사내가 공주 앞에서 무릎을 꿇을 리 없지. 비웃음이었습니다. 무명의 이마에 핏줄이 돋았지요. 의뢰인은 무명의 눈에서 흔들림을 찾으려는 듯 천천히 시선을 훑었습니다. 그러더니 다시 한번 금괴 주머니를 손가락으로 두드렸지요. 살고 싶으면 고개를 숙여라. 낮고 냉담한 목소리였습니다. 무명은 금괴를 바라보았습니다. 탁자 위에서 반짝이는 금빛이 촛불에 흔들렸지요. 저것이면 낙향할 수 있었습니다. 저것이면 피 묻은 이 손을 씻어낼 수 있었지요. 무명의 손이 천천히 금괴 쪽으로 뻗었습니다. 의뢰인의 입꼬리가 올라갔지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군관 하나가 설아의 목에 칼을 들이대었습니다. 차가운 칼날이 설아의 목덜미를 스쳤습니다. 하얀 살결 위로 실처럼 가느다란 핏줄기가 한 줄 맺혔지요. 금괴 주머니가 탁자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군관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지요. 방 안의 모든 눈이 무명을 향해 꽂혔습니다. 그 순간에도 설아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무명을 바라보는 눈이 조용히 물어보고 있었지요.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두렵더라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눈빛이었지요. 목에서 피가 맺히는 순간에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저 여인을 무명은 생전 처음 보았습니다. 뻗었던 손이 멈추었습니다. 금괴에 거의 닿을 뻔했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굳어버렸지요. 무명은 탁자 위의 금괴와 목에 칼이 닿은 설아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울렸지요. 두근거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아주 오래된 것이 가슴속에서 깨어나는 것 같은
묵직하고 서늘한 울림이었지요. 무명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서졌습니다. 쾅! 무명이 들고 있던 칼을 바닥에 꽂았습니다. 금괴 주머니를 발로 차 탁자 아래로 굴려버렸지요. 묵직한 주머니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방 안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군관들이 굳어버렸지요. 의뢰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무명이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무릎을 꿇었지요. 소인, 사람을 잘못 보았습니다. 무명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이제부터 소인의 목숨은 마마의 것입니다. 의뢰인이 소리쳤습니다. 저놈도 잡아라. 설아가 무명의 어깨를 짚고 일어났습니다. 조용히 말했지요. 일어나거라. 엎드려 있을 시간이 없다. 무명이 일어서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뒷골목의 잔재주가 아니었지요. 전장에서 수백 명의 적을 홀로 쓰러뜨렸다는 전설, 그 진짜 실력이 깨어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 군관이 쓰러지고 두 번째가 뒤로 낮아빠졌지요. 방안이 순식간에 뒤집혔고 의뢰인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무명은 설아를 데리고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두 사람의 발소리가 낙엽을 바스러뜨렸지요. 뒤에서는 군관들의 함성이 끊임없이 따라왔습니다. 무명은 달리면서도 설아의 손을 놓지 않았지요. 산길로 접어들자마자 앞쪽에서도 횃불이 나타났습니다. 퇴로가 막혔지요. 무명은 재빠르게 방향을 꺾었습니다. 설아를 이끌고 가파른 비탈을 올랐지요. 낙엽이 발 아래에서 미끄러지고 가시덤불이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멈추지 않았지요. 비탈 중턱에 이르렀을 때 군관 둘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무명은 설아를 뒤로 밀며 칼을 뽑았지요. 좁은 비탈에서의 싸움은 힘이 아니라 발놀림 싸움이었습니다. 무명은 첫 번째 군관의 칼을 흘려치고 옆구리를 팔꿈치로 강타했지요. 두 번째 군관이 달려드는 순간 무명은 몸을 낮춰 비탈을 활용했습니다. 군관이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비탈 아래로 굴러 떨어졌지요. 두 사람은 다시 달렸습니다. 능선을 넘어 내려가니 아래쪽에 버려진 패가 하나가 보였지요. 무명은 설아를 이끌고 패가 안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삭은 문을 닫고 숨을 죽였지요. 바깥에서 군관들의 발소리가 패가 주변을 맴돌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 한마디 없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지요. 한식경이 지나서야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무명은 그제야 깊게 숨을 내쉬었지요. 팔의 상처에서 피가 스며 나오고 있었습니다. 아까 비탈에서 군관의 칼에 스친 자리였지요. 설아가 조용히 다가와 소매를 찢었습니다. 무명의 어깨를 감아주며 말했지요. 아프냐? 아프지 않습니다. 거짓말이었지요. 설아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천을 조금 더 단단히 여며주었지요. 그 손길이 어찌나 조심스럽던지 무명은 팔의 통증보다 그 손길이 더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폐가 안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제대로 마주 앉았습니다. 달빛이 삭은 지붕의 구멍 사이로 가느다랗게 흘러들어왔지요. 설아의 얼굴 위에 그 빛이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무명은 그 얼굴을 바라보다 시선을 돌렸지요. 마마께서는 자루 안에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순찰대가 지나칠 때 숨을 멈추신 것도 소인은 알았지요. 어째서였습니까? 설아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면 살 수 있었겠느냐? 살아남으려면 생각해야 한다. 무명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납치되어 자루에 담긴 순간에도 침착하게 상황을 살피고 은신처에 도착하자마자 창문의 위치와 문의 방향을 가늠했던 저 여인이 그제야 온전히 보였지요. 족쇄 자국이 있었습니다. 무명이 낮게 말했지요. 설아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이윽고 입을 열었지요.
별채에 들어온 지 석 달이 되었다. 처음 2달은 족쇄가 채워져 있었지. 무명은 그 말의 무게를 가늠했습니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지요. 이튿날 새벽 2사람을 쫓는 자들 사이에서 낯선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갑주를 걸친 사내였지요. 이름은 우도음. 밀명을 받으면 결코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는 자였습니다. 그는 지난밤 전투의 흔적을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2사람의 경로를 역추적했지요. 비탈에서 굴러떨어진 군간의 위치, 패가 주변에 남은 발자국의 방향, 꺾인 풀잎의 각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든 그의 눈빛은 냉담하고 빈틈이 없었지요. 보쌈꾼 따위가 내 앞을 막는다는 것이 우습구나. 그날부터 도망이 아니라 전쟁이 되었습니다. 우도음의 밀정들이 한양 외곽의 모든 길목을 틀어막았습니다. 무명이 경로로 잡아두었던 산길은 이미 차단되어 있었고 우회로로 접어드니 어느새 포위망이 좁혀들었지요. 이틀 밤을 산속에서 버티는 동안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오시 무렵 무명이 처음으로 걸음을 비틀거렸습니다. 설아가 뒤에서 무명의 팔을 붙잡았지요. 열이 오른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무명의 이마에는 식은 땀이 맺혀 있었고 눈빛이 흐릿해지고 있었지요. 팔에 상처가 덧난 것이었습니다. 설아는 무명을 바위 뒤에 앉히고 주변을 살폈지요. 뒤쪽에서 우도음의 군관들이 몰려오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설아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무명의 칼을 집어들었지요. 2손으로 쥔 칼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검을 잡아보는 것이 처음이 아닌 듯, 그러나 실전은 처음인 듯한 손놀림이었지요. 설아는 바위 앞에 서서 발소리가 들려오는 방향을 향해 섰습니다. 무명이 그 모습을 보고 비틀거리며 일어났지요. 마마, 무엇을 하시는 것입니까? 그대가 쓰러지면 내가 들고 있어야지.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무명은 설아의 손에서 칼을 빼앗아 들었지요. 열로 흐릿해진 눈을 억지로 부릅떴습니다. 바위 뒤에서 군관 셋이 뛰어나왔지요. 무명은 이를 물고 칼을 들었습니다. 첫 번째 군관을 막아내고 2번째를 흘려쳤지요. 3번째 군관의 발차기에 무명이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틈을 설아가 놓치지 않았지요. 설아는 발밑에 돌멩이를 집어 3번째 군관의 관자놀이를 향해 힘껏 내던졌습니다. 군관이 비틀거리는 사이 무명이 다시 일어섰지요. 3명이 모두 물러났습니다. 무명은 숨을 헐떡이며 설아를 돌아보았지요. 설아의 손에서 피가 나고 있었습니다. 돌멩이의 날카로운 면에 손바닥이 베인 것이었지요. 그러나 설아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가자. 2사람은 다시 달렸습니다. 그날 밤 2사람은 말라버린 개울 옆 바위 아래에 몸을 숨겼지요. 나란히 등을 기대고 앉아 어둠 속에서 숨을 고르었습니다. 무명의 체온이 여전히 높았지요. 설아는 밤새 젖은 손수건을 무명의 이마에 얹어주었습니다. 무명이 낮게 말했지요. 마마께서는 두렵지 않으십니까? 설아가 하늘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두렵다. 그러나 여기서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기 전에 할 일을 못하는 것이 두렵다. 무명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지요. 평생 이름도 없이 살아온 사내가 할 일이 있어 두렵다는 여인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묘한 밤이었지요. 소인은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무명이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을 기대한 말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설아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된다. 무명은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내일을 전제로 말해주는 것을 들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2사람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나뭇잎이 흔들리고
멀리서 부엉이가 울었습니다. 무명의 열이 새벽 무렵에야 조금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이튿날 이른 아침이 밝았습니다. 두 사람 앞을 가로막은 것은 깎아지른 절벽이었지요. 뒤에서는 우도움의 군관들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왼쪽으로는 절벽, 오른쪽으로는 밀정들이 깔려 있는 숲, 사방이 막혀 있었지요. 설아가 무명의 옷소매를 잡았습니다. 나를 믿느냐? 무명은 묻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지요. 설아의 말대로 무명은 칼을 꽂고 두 손을 들어 올린 채 군관들을 향해 걸어 나왔습니다. 우도움이 말에서 내려다가서는 순간 설아가 앞으로 나섰지요. 설아는 품에서 옥인장을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옥인장 위에서 찬란하게 부서졌지요. 내 피에는 왕의 피가 흐른다. 군관들 사이에서 동요가 일기 시작했습니다. 설아가 우도움을 정면으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지요. 내가 여기서 죽으면 궁이 뒤집힌다. 한마디였습니다. 설명도 변명도 없었지요. 그 짧은 한마디가 우도움의 얼굴을 하얗게 질리게 만들었습니다. 우도움은 이를 갈며 칼을 뽑아들었지요. 내가 직접 처치하겠다. 우도움이 무명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첫 번째 교전에서 무명의 팔뚝이 베었지요. 두 번째 교전에서 우도움의 어깨가 찢겼습니다. 그러나 사흘 굶고 열이 오른 몸으로 버티기에 우도움은 너무나도 강했지요. 세 번째 교전에서 무명의 손목이 꺾였습니다. 칼이 허공에 튀어올랐지요. 무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도움이 칼을 들어 올렸지요. 군관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명은 눈을 감지 않았지요. 눈을 뜬 채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이 내려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지요. 멈춰라. 설아가 우도움의 정면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칼을 든 우도움으로부터 한 걸음, 그리고 또 한 걸음 다가섰지요. 나를 먼저 베어라. 우도움의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든 손이 부르르 떨렸지요. 저 인장이 진짜라면 이 칼이 내려오는 순간 자신의 목이 달아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무명이 놓치지 않았지요. 땅바닥을 박차고 일어서며 발밑에 떨어진 칼을 집어들어 몸 전체에 무게를 실어 우도움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우도움이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낮아빠졌지요. 숲속이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군관들이 하나둘씩 칼을 내려놓았지요. 설아 앞에 한 명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2명, 3명, 이내 대부분이 고개를 조아렸지요. 그날 오후 왕의 밀사가 두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밀사는 설아 앞에 두 무릎을 짚고 정가를 전했지요. 왕께서 모든 사실을 알았으며 의뢰인의 배후 세력을 당장 파직하고 하옥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설아를 즉시 입궐시키라는 명도 함께 내려졌지요. 설아가 궁으로 돌아가는 가마가 멀어질 때까지 무명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산바람이 그의 옷자락을 흔들었지요. 팔의 상처에서는 아직도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보다 더 묵직한 것이 가슴속에 내려앉아 있음을 느꼈지요. 사흘 전 패가 바위 아래에서 들었던 한마디가 귓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지금부터 잘 살면 된다. 그날 이후 사람들은 그를 무명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훗날 한양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지요. 공주를 업어온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사내가 무릎을 꿇은 날 왕자가 바뀌었다. 그날 밤 자루에 담긴 것은 공주가 아니었습니다. 왕자였지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